안녕하세요. 크리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락의 주범이 제인 스트리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윌리 우라고 하는 온체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하락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한 4분기쯤 돼야 하락세가 종료가 되고 상승장은 내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쯤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략 한 달 정도 횡보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7만 5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8만, 9만, 10만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 이 사람은 유동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세장의 바닥이 4만 5천 달러. 굉장히 좀 베어리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무너진다면 비트는 3만 달러, 심지어 최후의 방어선은 16,000달러가 될 것이다. 굉장히 이건 이제 비관적인 그 전망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윌리 우는요, 작년 7월 달에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상당 부분 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의견을 X에서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시장 탈출 느낌보다는 위험이 큰 것 같으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잠깐 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이 사람이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온체인 축적 신호가 다시 잡힌다면 이 사람은 아마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점이나 가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데 여전히 낮은 유동성, 그 다음에 작년에 10만 달러 전후로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온체인 지표가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정도 더 한다면 4년 주기, 반감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잠깐 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정말 올해 내내 쉬고 한 27년 1월 달 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또 다시 또 비트코인을 사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지금 반대로 뒤집어 보면 유동성이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그리고 온체인 지표가 축적되고 상승, 포지티브 쪽으로 바뀌어진다면 이 사람은 더 빨리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건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중국, 일본, 그 누가 됐든지 정치인은요. 보통은 이제 자기 그 재임 시절에 대통령, 총리, 장관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시절에 큰 경기 침체가 닥치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22년도, 23년도 한번 왔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때도 말할 것도 없죠. 2020 돈으로 막았잖아요. 근데 22년도, 23년도는 그때 돈을 너무 풀었으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3번, 4번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또 돈맥경화가 걸리고 어디 약한 부분이 터져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23년도입니까? 22년도부터 연준은 긴축인데 미국 재무부는 몰래 돈을 풀었던 거예요. 은행들한테 대출해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어떤 정치인이 됐건 가장 손쉬운 선택은 뭐냐? 세금을 걷어서 빚을 갚는 게 아니고요. 돈을 찍어서 일단 막고요. 이 위기는 자녀 세대, 후손 세대로 뒤로 미룰 겁니다. 이게 가장 손쉬운 어떤 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누가 집권하든지 돈은 어차피 찍어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더 많이 찍냐? 상대적인 거죠. 누가 더 빨리 찍냐? 이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질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본이나 한국 최근에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타국 특히 이제 미국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찍고 일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축 통화국이 또 어디냐? 당연히 이제 여전히 달러 패권이 있죠. 일본의 저기 그 엔화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받아주냐?
요런 차이가 있지 돈을 찍지 않은 국가나 정부는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정도의 저는 뭐 이제 그 비관적인 전망에 동일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지금 당장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금리 인하가고 돈 찍기를 하면서 파티가 벌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 자본 규제 개편에 합의를 하겠다. 연준의 부의장이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이라고 있는데 그 바젤 3 최종안과 관련된 은행 자본 규제 개편안이 조만간 공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존 안들보다는 대형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이다. 최근에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도 스티븐 미라는 여전히 1% 이상의 금리 인하를 이제 필요하다. 뭐 거의 뭐 트럼프의 신복이 지금 연준에 이사가 됐죠. 여기서는 이 은행 자본 규제 개편안이 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요, 트럼프가 말하는 그 은행 규제 완화랑 똑같은 걸까요? 실은 다른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건데요. 이 바젤 3가 수정했다. 이건 이제 그 연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트럼프식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는 트럼프와 실제 입법을 통해서 미국의 상하원,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바젤 3라고 하는 것은 자본 비율 계산 방식을 조금 조정을 하는 거고 트럼프는 아예 법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바젤 3는 대형 은행 중심이라면 트럼프는 대형 은행 당연히 포함이고요. 중소형 은행까지도 다 포함하는 규제 완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유동성 아닙니까? 유동성의 효과는 사실 바젤 3 이거 이제 저기 뭐 BIS부터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유동성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점진적이고 간접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그렇게만 중간 정도 됩니다. 트럼프식의 광범위한 규제 하나는 유동성 효과가 매우 큽니다. 신용 창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없는 돈을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훨씬 빠르고 직접적인 규제 완화 유동성 효과가 있습니다. 바젤 3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초안이 수정이 발표가 되고 최종 확정은 이제 연말이 되고 심지어 해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 생각보다 더디죠. 트럼프식은 빠르면 올해 법을 발의를 할 것 같고요. 현실적인 통과 시점은 올해 말 이게 또 내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승에 대한 그 예상 시기도요. 발표 직후 바젤 3는 한 달에서 세 달 그때 이제 선반영이 될 수가 있고 트럼프식 규제 완화 역시도 입법 발의를 하고 통과 기대가 형성이 되면 선반영은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실제 신용 확대는 대략 한 6달 이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젤 3 요 지금 규제 완화는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기보다는 유동성의 위축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이죠. 트럼프의 이 규제 완화는 은행의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신용 창출을 통해 이게 메인 스트리트에 직접적으로 돈을 쏠 수가 있죠. 직접적이고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실제적으로 지금 입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올해 말 뭐 내년 초면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나 저희 오후반 제 동생이 얘기를 자주 드렸던 SLR 규제 완화, ESLR 규제 완화는 여기 지금 트럼프식 규제 완화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포함이 된 거긴 한데요. 이거는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SLR 규제 완화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 현금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 드렸죠. 요것은 4월 1일자부터 시행이 직접 되고요. 이것은 입법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정조치로 이미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과는 별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젤 3는 뭐 유동성 효과는 중간, 시장 뭐 이제 효과도 제한적, 시장 상승도 제한적. 이제 아까 그 법을 바꾸는 것은 유동성 효과도 가장 크고 시장 상승 효과도 가장 큰데요. 속도가 느리죠. 근데 여기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SLR 규제 완화, ESLR 규제 완화. 이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유동성 효과도 당연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1일자에 시행을 합니다. 뭐 사실 이미 확정은 작년부터 됐었죠. 은행의 대출이 이제 증가가 되면 이게 실제로
유동성이 시장에 퍼져나가는 데는 최소 3달에서 6달 정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10월 정도의 느낌, 특히 이제 하반기 쪽에 돈이 이제 온기가 흐르겠죠.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본다면, 한 가지는 아니네요. 이게요, 사실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갔을 때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왜? 대출을 무조건 뭐 늘려준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금리가 세면, 높으면 대출 받습니까? 안 받겠죠. 대출 금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뭐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뭐 모기지 금리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은행 금리가 싸져야지.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그 인하를 계속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지금 규제 완화가 실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맞닿으면서 이 효과가 이제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됩니다.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10%, 15% 계속 뭐 100일 또 뒤로 미루고 나라마다 지금 뭐 불확실성이 장난이 아니죠. 관세 이거 확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크립토 시장의 클래리티법 이거 이제 진전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최종 통과가 실은 돼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규제 완화 하나하나가 순차적으로 입법이 진전이 발생하면 상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이게요. 그 뭐 상승이 10월, 11월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피크 시즌이 언제 올 것이냐. 이거 뭐 나름 예상입니다. 제가 그냥 머리 뇌피셜이죠. 10월이나 한 11월쯤. 왜? 지난 2018년도에 트럼프 일기 때 중간 선거 그때도 선거가 있어서 시장 뭐 이제 감세해주고 돈 지원해서 시장을 부양을 했는데요. 그때 9월 20일 날 나스닥과 S&P 500이 최고점을 찍었지만 10월 달에 시장이 폭락했었거든요. 여러모로 안 좋았죠. 시장 이제 11월 그때 6일 선거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힘들었어요. 왜? 우리로 치면 부동산이 막 그냥 폭락했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폭락했을 때 기분 좋은 유권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피크 시점을 9월보다는 10월, 심지어 11월, 12월까지로 뒤로 좀 늦추려고 하진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올해 10월까지 뭐 크립토 시장이 횡보만 할 것이냐. 뭐 제가 모르지만 횡보만 할 것으로 전 보진 않습니다. 아무리 뭐 하락장이라고 해도요. 중간중간 베어마켓 랠리가 실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소위 이제 우리는 잠깐 쉬는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막 그냥 떠나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가 아니고요. 잠깐 팔고 이제 좀 그 쉬는 기간 요 피크 시즌이 4분기 언제쯤이 되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호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그 독일의 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특히 언제 많이 죽었냐라고 이제 책에 보면 나오죠.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가 그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때랑 지금 코인 시장이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죠. 뭐 호재는 들려오는데 계속 뒤로 연이어서 연속으로 지연이 되고 있으면 사람들의 희망은 많이 꺾이고 많은 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SK 하이닉스, 저기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지금은 모두가 잊고 있었던 하이닉스의 지난 고난의 시절이 혹독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전신은 아시다시피 현대전자입니다. 99년도에 LG 반도체를 인수를 하면서 단숨에 세계 2위 D램 업체, 지금 뭐 D램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때 당시 세계 2위로 도약을 했지만 그때 떠안았던 부채가 얼마다? 15조 원. 이게 거의 뭐 한 30년 전 돈입니다. 인수 직후에 개당 7달러, 8달러였던 D램의 가격이 2001년도 닷컴 버블 붕괴 기억하십니까? 요때 1달러 밑으로 추락합니다.
결국 이를 못 버티고 2001년도 워크아웃 체제로 들어가고 마는 거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는 무려 11조 원을 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불과요, 1년 전, 2년 전, 사실은 상상을 못했던 국장의 포모,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1년에서 2년이 그러면 지나도 이 포모가 유지가 되겠죠? 그럴까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타라고 하셨던 우리 제 드래곤 형님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내려 라고 얘기할 날이 오진 않을까요? 물론 코인은 이 반대가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10시만 되면 이제 미국의 주식이 딱 개장하는 그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오전 10시인데요. 이때마다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테라폼 랩스에서 고소를 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제인 스트리트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이 글로벌 M2 유동성 차트 따라서 금 따라서 지금 20만 달러는 넘었어야 된다. 어떤 사람 30만 달러에 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인 스트리트 영향이 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전부일 것이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크립토 지금 이걸 떠나서 비트코인조차도 전통 금융에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닉 자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초기에 이게 굉장한 기여를 한 한때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냐, 지금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최근에 그 제인 스트리트가 특정 시간마다 알고리즘 매도로 비트를 억눌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남깁니다. 제인 스트리트의 암호화폐 사기꾼을 길러내는 기업 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사기를 직접 설계 운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인 스트리트 보니까요, 좀 구린 냄새가 솔직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테라루나 붕괴 사태 역시도 누군가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 방법을 누가 제일 먼저 파악했을 수도 있다. 제인 스트리트가 그거 파악해서 이제 거기에 일조를 했을 의혹을 여전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마켓 메이킹. ETF 마켓 메이커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제인 스트리트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계속 이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상충 논란이 이제 불거질 수 있다. 그러니까 ETF를 이제 현물로 누군가 사잖아요. 이 마켓 메이킹을 제인 스트리트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이제 마켓 메이킹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ETF에서 자금이 또 많이 유출이 됐었죠.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월가의 시장 조성 방식에 대한 신뢰 저하에서 비롯됐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지금 인도 시장 있죠. 인도의 대표적인 시장 지수도 무려 3년 동안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의혹은 조금 더 넘어섰습니다. 여기에서 거두었던 수익 있죠. 거의 한 7천억, 8천억 되는 돈이 지금 동결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라루나 이제 의혹은 얘기 드렸고 10시에 계속 팔고 이것 말고도 이제 임직원들 자꾸 이제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인 스트리트의 대표가 누군가 찾아봤는데요. 공식 타이틀 달고 있는 대표도 없고요. C 달고 있는 임원들도 없어요. 이런 회사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타 부서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타 부서랑 완전 거의 별도 회사처럼 운영이 돼요. 이게 뭐냐 보니까 이제 영업 기밀이요. 부서마다 다른데요. 이게 밖으로 새나가는 즉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이제 비밀로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직원이 나가면 그 기밀 가지고 나간다고 막 소송 걸고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미국 정부에 원래는 정치 중립이었다가 로비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그냥 낭자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닉 자보가 얘기를 잘 했는데요. 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냐라고 저는 이거 맡긴 사람도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너 왜 그거 왜 먹었어? 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이게 이제 합법이랑 불법을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실은 있거든요.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초창기 아직 자리를 못 잡는 비트와 이더 대장주들이 이렇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로 보여집니다. 매트 호건 최근에 뭐 작년에는 그 10월 10일 대청산 바이낸스다. 윈터 뮤트 때문이다. 해외의 헤지 펀드가 뭔가를 이제 잘못했다. 지금은 제인 스트리트 탓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코인이 떨어지니까 그 화풀이 대상을 또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다음 주엔 또 다른 데다가 화풀이 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하락 이유는 뭐니 해도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찌됐건 비트코인 팔아서 하락한 거다. 현물로도 팔았고 뭐 선물로도 팔았고 뭐 공매도를 쳤든 어찌됐건 팔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다. 뭐 매도한 이유도 뭐 4년 주기 때문에 팔았다. 퀀텀 컴퓨터가 해킹한다 해서 팔았다. 혹은 이제 여기서도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거 비트코인 팔아서 난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어쨌든 많이 팔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떨어졌다.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다들 판 것 같다 이미.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버트밍은 이제 바닥을 계속 다지는 그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전형적인 크립토 겨울이다. 그러면 앞으로 또 전형적인 크립토 봄이 찾아올 것이다. 저는 이제 낙관론자들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결론은 상황은 똑같은데요. 항상 어디에 방점을 찍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봄이 다시 온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지금 뭐 이제 비트와이즈 뭐 회사를 경영하겠죠. 극도의 좌절과 지금 공포로 인해서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특히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비난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실은 훨씬 더 지루하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지금 많이 혹독해 보입니다. 투심으로 보나 주요 지표로 보나 지금은 코인은 겨울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런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지난 3달간 그러니까 뭐 작년 말 올해 초 한참 뭐 시장 무너지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욕이 난무하던 그때 미국의 큰 은행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왔다. 시티은행은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이제 그 서비스 지갑 만들고요. 뭐 키를 관리해 주겠다. 시티은행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신탁 상품 ETF를 대형은행 최초로 신청을 했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갑, 뭐 트레이딩, 대출, 수탁 서비스를 모건 스탠리가 지원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JP 모건은 뭘 합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하고요. 담보대출 다 시작하고 있죠. 제이미 다이먼 CEO는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틀렸다. 비트코인은 진짜 모두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뭐 의견을 바꿨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1조 5천억 이상 실제로 ETF를 통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표가 비트코인 나 조금 들고 있어 라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는 뭐 2016년부터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이미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비트코인 우량 브로커리지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고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UBS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VIP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사고팔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제일 큰 은행은 단스크 뱅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크립토, ETF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게 장기로 보면 대단히 큰 호재가 맞습니다. 비트코인 놔두면 뭐 100만 달러 가고 100만 달러라고 하면 현재 대비 한 20배 갑니다. 지금 가격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혹은 근데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마이클 세일러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은행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용을 발행하고 있다, 뭐 크레딧을 찍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웰스 파고, 찰스 슈업, JP 모건, 시티, BNY 멜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말 큰 은행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트코인 위에서 조금 적나라하게 새로운 마르지 않는 샘물, 가로 열고 신규 수입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씁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매매 서비스, 대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 대출하면 누구는 이자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번역을 하겠다. 월가는 비트코인을 IOU로 바꾸려고 한다. IOU는 이제 O가 그 빌려주다, 이게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차용 증서로 만들려고 한다. 또다시. 그러니까 개인 키가 없으면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라고 뭐 본인이 경고를 했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IOU는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거 이제 O를 그냥 IOU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차용증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종이 쪼가리로 해서 내가 지금 종이를 들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괄호 열고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수백 년간 유대계 금융 자본이 전 세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배해온 방식이요. 쉽게 말하면 종이 쪼가리로 모든 금융을 일으킨 겁니다. 당연히 금도 포함이에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물 금을 직접 주고받고 사는 사람들이 일이라고 하면요. 종이금은 뭡니까? 뭐 선물이다, 옵션이다, 파생상품. 실제 금은 어디 창고에 모아져 있는 거죠. 저기 뭐 상하이에 있고, 저 뉴욕에 있고, 런던에 있는데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실제 거래액이 실제 금보다 100배가 더 크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3자, 뭐 금융기관한테 금을 다 맡겨놓고요. 모든 금융거래, 뭐 매매든 대출이건 이자를 받건 파생상품, 모든 금융거래는 장부상으로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숫자 노름인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빗썸 사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은행에서 자기 맘대로 숫자 노름을 자기 맘대로 했다가 한 번씩 큰 대형 사고가 터지죠. 그게 바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규제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있는 겁니다. 뭐 은행 맘대로 그냥 무제한 대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규제는 강해졌다가 풀어졌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냥 이제 순환 주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걸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상 숫자, 이거 당연히 그 은행원들이 끝나면 이거 맞추는 게 일입니다. 그때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은행 입장에서 그럼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하냐? 금으로, 이게요. 그 비트코인이나 금, 실물만 주고받고 실제로 막 물건이 오가면 솔직히 하루에 거래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ETF라고 하는 것도 실은 파생 상품인 거 아십니까? 현물 ETF도 파생 상품이에요. 뭐 선물, 뭐 옵션 이런 것만 이제 파생 상품이야. 뭐 2배, 뭐 3배 ETF만 파생이 아니고요. 실물만 진짜 주고받으면 거래량이 턱없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다가 내가 보관을 하고 사고 팔고 이것을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부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파생적인 상품에 대한 뭐 매매다, 뭐 저기 아니면 뭐 보관이다, 뭐 교환이다, 이체다 하면서 파생 수수료를 몽땅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은행들이 월가에서. 비트코인의 원래 철학은 이거예요. 뭐 나의 개인 키, 프라이빗 키를 내가 보유하는 것, 이것만이 진짜 내 비트코인이다. 근데 월가 은행들이 그 개인 키 보관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직접 보관해 줄게. 은행 안에서 비트코인 사고 팔고 장부상 거래죠. 비트코인 맡겨놓으면 내가 이자도 줄게. 이러면 이거는 맡기지 않을까요? 실제 비트코인 대출로 이게 뭐 이자를 받겠죠. 그러니까
저기 주담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서 맨날 돈 빌려주고 확정적 이자를 가져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냥 비트코인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은행에 비트를 맡기면 은행 장부상으로 숫자가 기록이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다가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 한 개, 두 개를 우리가 직접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보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 종이 쪼가리를 우리가 지금 들고 안전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뭐 또 이제 안 망하면 또 모르겠는데 가끔씩 사고를 칩니다. 그렇죠? 본인들 위주로만 하는 거죠. 은행이 망하면, 거래소가 망하면 조금 이제 그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규제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이 계속 이제 입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래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리얼 머니가 있고 페이크 머니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찍어버릴 수 있는 돈이나 자산 이건 다 가짜다. 기요사키는 일부 뭐 저기 석유 채굴이나 금광 채굴 주식 그런 거 일부를 제외하면 주식도 없어요. 왜? 종이 쪼가리는 뭐 채권이다, ETF다 극혐합니다. 왜? 이건 가짜다. 맘대로 그들이 찍어낼 수 없는 돈과 자산만 진짜다. 그래서 금도 뭐 ETF 이런 게 아니고요. 실물금, 진짜 코인, 바 이런 것만 잔뜩 싸놓고 있더라고요. 실물 부동산, 뭐 리츠다 뭐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비트코인도 실물만 해야 되는데 뭐 작년에 좀 팔았다가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 가만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월가가 다 이제 싹쓸이 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부나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걔네들 어떻게 신뢰하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작용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 탈중앙화 정신으로 나왔지만 이게 다시 뭐 미국 정부, 뭐 월스트리트의 손아귀에 다시 들어간 건 당연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월가가 지금 비트와 이더를 보는 관점은요. 우리처럼 이걸로 시세 차익을 거둬서 이게 뭐 많이 이제 세상에 뭐 유용하고 어쩌고 물론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새로운 돈벌이고요. 새로운 통제 수단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사기냐? 저는 뭐 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세계의 부채가 50경원을 육박한다. 사상 최대다. 전 세계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고 빚을 졌는지 사상 최대로 빚은 계속 늘어만 나고 있죠. 뭐 국방비다, 뭐 AI 투자다,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 각국의 부채가 4경원이 증가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최가 증가했다. 저는 앞으로도 당연히 세계적으로 빚 권하는 사회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정치인들 얘기 드렸죠. 내 집공기에 경제가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 그거는 조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종이돈과 디지털 돈 뭐가 됐건 엄청 찍는 뭐 디지털 돈이라고 뭐 안 찍는 게 아닙니다. 더 찍으면 더 찍었지. 이거는 저는 이제 확정된 미래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 이렇게 해봐야죠. 미래 앞으로는 그러면 미국의 달러를, 미국의 국채를, 미국의 품격을 믿어도 됩니까? 대부분 이 질문이 지난 50여 년간 잘 지켜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시죠? 대부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기 뭐 중국의 위안화를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브릭스 쪽에 있는 화폐가 나면 그쪽을 믿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금이나 은, 아까 뭐 실물로 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실물 부동산, 특히 이제 뭐 상급지, 뭐 최상급지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AI가 미래면 AI의 가장 그 이제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겠죠. 정답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금이다, 은이다, 뭐 부동산이다, 뭐 주식이다. 그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 분산을 하시든 집중을 하시든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는 드리려고 합니다. 수익을 내려고 하신다면 당연히 쌀 때 사셔야 되고요. 비싸게 파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주식이 쌉니까? 현재 부동산이 쌀까요?
현재 금과 은이 쌉니까? 요거는 지극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주관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기회는 그럼 어디서 오냐?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남들이 뭔 얘기하면 뭐 지금 약간 거의 뭐 바보 취급할 때, 그때 나만 그 자산을 딱 쳐다보고 담아야 됩니다. 누가 담을까요? 숙제가 완료되신 분이겠죠. 뭐 숙제만 완료되면 다 그냥 살 수 있습니까?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있어도 배짱이 없으면 좀 더 낮아질 때, 좀 더 떨어지면 이러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입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제 어서 타. 뭐 이분도 이제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이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67만 4천 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요. 현대자동차 차트를 보면 정말 이거는 뭔가 한숨도 안 나오는 차트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도부터 물론 지금 14년 동안 횡보를 쭉 합니다. 이건 주식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스테이블 코인 수준이거든요. 현대차 혹시 주식을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을 한 번씩 뭐 제가 만나는데요. 이분들에게 현대자동차의 주식은 무엇이었냐? 배당주였답니다. 이건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뭐 노조가 뭐 어쩐다 뭐 다 무너진다 하니까 그냥 배당 받으려고 그냥 들고 있는 거랍니다. 그 배당도 2015년에서 19년은 2%에서 3%, 뭐 은행 이자 정도나 됐을까요? 그나마 한 20년대 들어서서 배당률이 한 4%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에는 5%, 6%까지 배당률이 올랐다. 그 이후에 근데 지금 뭐 말이 뭐 10년, 14년이지 이 정도 버텼으면 한 3배 정도 수익 자격 있지 않습니까? 코인 투자자 혹시 하시는 분 중에서 3배를 벌려고 난 코인 투자했다. 혹시 계십니까? 아닐 텐데. 그쵸? 최소 10배, 20배, 뭐 심지어 50배, 100배 보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은 시간을 조금 늘려줘야 된다고 봐요. 비트코인의 제가 봤을 때 최소 투자 기간이 4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트코인 최소 4년이에요. 비트가. 시간을 5년, 6년, 7년 늘려줘야 지금 현대차 보십시오. 뭐 삼성전자도 가만히 보십시오. 뭐 LG, 두산 비슷할걸요. 그리고 우량 코인 위주로만 담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위로 10배를 보면 밑으로도 10배 내려갈 수 있다. 뭐 이제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변동성을 감내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쉽지 않은 거죠. 항상 위로만 보지 밑으로 그냥 막 꼬꾸라지고 여기서 지금 10년이라고 했지만 코인은 1년이 꼭 주식시장에서 10년 같다라는 이 체감을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 꼬맹이들의 학생들의 개학 시즌 또 개강 시즌이 돌아옵니다. 봄이 어쨌든 코앞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크립토 시즌 특히 한겨울에는요. 여름이라고 하는 그 무더위 땡볕 막 그냥 선크림 바르고 그냥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생각을 잘 못하겠죠. 에어컨 밖으로 나가기도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요? 무더위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밖에 나가기도 싫을 때는 그냥 영하 10도, 15도를 사실 거의 까먹고 사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요. 저는 누군가는 이 겨울을 뚫어내고 이제는 2%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거의 한 1% 남짓이 될 것 같아요. 그 희박한 확률을 누군가는 뚫어낼 거고요. 누군가는 기다려낼 겁니다. 그러려면 원칙을 지키셔야겠죠. 자기 나름의 원칙이 있으시겠죠. 욕심은 조금 내려놔야겠죠. 그리고 천천히 가야겠죠. 빨리 가려고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희망 고문에 스스로 갇혀서 아우슈비츠 얘기 드렸죠. 크리스마스면 풀려날 거야 했는데 뭘 풀려나긴 풀려납니까? 처절한 현실 앞에 오히려 그 마음이 무너져서 대부분 그때 많이 또 죽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하지만 이 문으로 좁은 문이죠. 이게 1% 성공한다고 하면 이 코인 시작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